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경제 사상사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경제가 딱딱하다라는 그런 관점을 많이 뒤바꿨어요. 이 책의 저자인 토드 버클츠는 이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에서 조교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경제 쪽 강의를 맡았어요. 그런데 그게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재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중요한 경제적인 개념들을 그때 당시에 경제학자들이 살았던 그 상황과 그 학자가 겪었던 개인 경험 그리고 이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이론을 지금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 가지고 하버드생들이 대학 교수보다 오히려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은 어 경제 쪽에서는 아버지죠. 아담 스미스부터 시작해서 아담 스미스를 발전시킨 리카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개념은 한계 효용,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상당히 두껍습니다. 600 페이지가 넘는데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번역이 좀 엉망이라는 얘기는 있어요. 제가 읽어 봐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 무엇인지 그거부터 생각을 하죠. 부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생각하니까 돈이 많으면 어 그 나라가 부유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돈을 역할을 했던 게 금이었죠. 그래서 금을 많이 보유한 국가가 부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개념을 이 경제학의 아버지인 아담 스미스가 재정의를 합니다. 돈이 아니고 생산 능력이 국가 부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런지 한번 보죠. 사람이 사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몇 년 전에 왜 사는지 그걸 구글을 해 봤는데요. 그 구글 결과는 그냥 본능이기 때문에 산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현상을 지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이 맹수가 나타나는데 도망 안 가고 그냥 평온히 있다. 그럼 잡혀먹어서 그 유전자는 사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손을 남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배가 고픈데 밥을 안 먹었다. 그럼 굶어 죽겠죠. 그래서 그 유전자도 사멸합니다. 결국 지금까지 오랫동안 생존해온 유전자들은 다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를 얻고 그리고 생식에서 남기는. 왜냐하면 생명체라는 게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풍부한 자원을 추구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돈의 역할이죠. 교환의 매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을 만드는 것 혹은 같은 자원도 효용을 높게 하는 것. 예를 들면 도로에 있는 가까운 편의점에서 파는 막걸리가 1,000원이라고 하면 관악산 정상에서 파는 막걸리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2배 이상일 거예요. 효용이 다릅니다. 그냥 아무 때나 손만 뻗으면 얻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분명히 달라요. 그러면은 그 아래 시티 쪽에서 산 정상까지 가지고 가는 그런 이동도 실제로 자원이 는 건 아니지만 효용은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보면 금보다는 에너지가 더 중요해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의식주를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에너지라고 봅니다. 에너지라는 거는 뭐를 볼 수 있냐면 산소. 4분만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물. 2주 동안 물을 못 마시면 역시 죽어요. 사막을 여행하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음식은 2달까지 굶어도 버팁니다. 보통 한 70일 이상이 되면 그때가 한계의 수명이라고 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몸무게가 비계가 좀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살겠죠. 그리고 옷이나 집도 어찌 보면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옷은
너무 더울 때 좀 덜 덥게 해 주고 추울 때 따뜻하게 해 주는 효과가 있는데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에는 집안이 시원하고 겨울에는 집안이 따뜻해지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몰락한 이유는 이론적으로는 아주 훌륭해요. 같이 잘 살자. 좋죠. 하지만 가장 문제점은 본능을 억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많은 자원을 갖고 싶어 하고 혹은 미래에 필요한 자원들을 보유하고 싶어 하는 게 그게 돈을 벌자,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구거든요. 그거를 어 억제했어요. 그걸 억제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원 자체가 생산되는 게 제한되기 마련이죠. 물론 그거를 영웅이라는 혹은 훈장이라는 거로 장려하긴 했지만 그런 사회적인 장려보다는 본능적인 장려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게 지금까지 입증된 결과입니다. 예를 들면 스페인도 어디죠? 남미의 포토시라는 데를 어 은 은광이 거기 상당히 크거든요. 제가 가 봤는데 해발 4,000 킬로가 넘습 4,000 미터가 넘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원래는 1박 하고 갱도도 한번 가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폐쇄했거든요. 근데 시내로 버스터미널에서 걸어가는 도중에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4,000 킬로 이상 가니까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다음 행선지인 UEC로 가 버렸는데 내려가니까 한 1,000 킬로만 내려가도 벌써 3,000 킬로 해발 3,000 킬로도 높지만 내려가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포토시에서 1 박을 못 하고 대신 유이니에서 쪼끔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어쨌든 스페인이 그때 당시에 유럽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을 어 그 볼리비아에서 가져왔는데 남미에서 가져왔는데 결국은 그게 국부를 이룬 게 아니고 거꾸로 은값이 폭락하면서 어 거지가 됐죠. 왜냐하면 투자한 거에 비해서 요즘 뭐 벼락거지라는 말이 유행한다는데 어쨌든 돈이나 귀금속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에너지고 그리고 자원을 생산하거나 혹은 효용을 늘리는 그런 능력이지 금이나 돈이 많아지는 게 그런 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역은 한정된 자원으로 좀 더 많은 효용을 창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게 국제적인 무역도 있지만 내부적인 국가 내에서의 교역에도 그게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비교 우위를 볼 건데요. 비교 우위가 바로 교역을 이루는 원인이 되는 거죠. 이 책이 어 좀 미안한 일이지만 이 번역하신 분한테는 좀 그렇지만 어 비교 우위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하거든요. 영어로 얘기하면 그래서 영어로도 써 놨어요. comparative advantage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상대 우위라고 번역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그대로 썼다가 아무리 봐도 좀 헷갈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비교 우위로 바꿨습니다. 자, 로빈슨 크루소는 직업이 많습니다. 당장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먹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밀도 심어서 수확하고 고기도 잡고 거기 섬에 있었죠, 부인도. 그리고 지나가는 염소도 잡아 가지고 길렀습니다. 뭐 처음에는 잡아먹었지만 그거보다는 키우면은 젖도 얻을 수 있고 빵에다 걸르면 또 맛있잖아요. 그런 1 차적인 산업뿐 아니라 2 차적인 산업도 했죠. 그러니까 빵도 만들고 요리도 하고 옷도 만들어야 되겠죠. 뭐 사냥한 거를 갖다가 꼬매 가지고 만든다든지. 왜냐하면 어 기존에 갖고 있던 옷은 해져서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집도 필요하니까 건축가도 되고 그리고 가장 적지만 3차 산업의 직업도 가졌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물론 뭐 그게 목사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모든 일을 혼자 했습니다. 이게 효율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제학의 아버지는 스미스가 얘기한 게 절대 우위입니다.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학생 둘 다 중간 정도인 학생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학생 갑이 훨씬 더 뛰어나다. 맞는 얘기예요. 만약 시간 제한이 없다면 뛰어나죠. 하지만 시간 자원은 사실은 자원 중에서 가장 유한성이 높죠.
아무리 부자라도 사는 시간은 제한돼 있습니다. 아마 그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전부 다 사용하지 못하고 기부를 하든지 상속을 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뭐 남겨서 국가에 헌납되든지. 그래서 리카도는 스미스에서 한 발 더 나가 가지고 이 비교우위에 의해서 어떻게 효용이 더 늘어나는지 이거를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둘 다 잘하는 학생 갑이 혼자 했을 때하고 중간쯤 있는 학생하고 같이 그룹 스터디를 했을 경우에 비교를 해 보면은 성적이 절대 우위에 있는 학생은 12%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가 향상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갑이 핵심 정리 시간이 1시간이고 공부를 잘하니까 을은 뭐 못하니까 2시간 정도 걸린다고 쳐요. 그리고 시험 볼 시간은 이게 중요해요.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거. 10시간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핵심을 공부하면은 반복함에 따라서 늘어나죠. 그게 뭐 수학 체감의 법칙이 발생하겠지만 계산하기 쉽게 그냥 일정하다고 리니어하다고 생각해서 매 시간 10점씩 상승한다고 보면 혼자 공부하면 갑은 2시간 동안 수학과 영어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 뺏기고 나머지 8시간 동안 하면 80점이 되겠죠. 을은 2시간씩 2개니까 4시간이죠. 그걸 빼면 60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핵심 정리를 갑이 1시간 동안 하고 을이 2시간 동안 해서 그걸 교환해서 본다면 갑은 1시간을 절약하니까 90점이 되고 을은 2시간을 절약하니까 80점이 됩니다. 좋죠? 그래서 어, 국제 무역이 발생하는 것이고 국내에서도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교역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계 효용이라는 걸 보시죠. 첫 번째는 자원을 많이 발생하는 방법. 두 번째는 같은 자원이라도 효용을 늘리는 방법. 이런 거였는데 그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또 효용을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3단계로 지금 구성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공기와 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비싼가요? 일반적으로는 공짜입니다. 그런 걸 자유재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우주나 사막에 가면은 아주 비싼 일반재가 됩니다. 우주에서는 공기가 없으면 바로 죽죠. 사막에서는 2주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높고 건조하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하죠. 1주 안에 못 마시면 1주도 아닐 거예요. 한 이틀이나 사흘 정도가 될 겁니다. 어쨌든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뭐 2주씩 간다고 했지만 어,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당그렐라 남작인가요? 한테 팔았던 빵 하나의 가격이 10만 프랑이었습니다. 당시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신호수 그때는 전보 가지고 지금처럼 전화가 있었던 게 아니고 전보로 연락을 했거든요. 스페인에 반란이 일어났다. 이런 정보를 보내면서 신호수를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해서 그 당그레르 남작 은행가였죠. 을 파산시키는데 왜 파산시키는지 다 아실 거예요. 다 읽었을 테니까. 그 친구가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감옥에 쳐넣죠. 그래서 나와서 복수하는 얘기인데 그 신호수가 1년에 받았던 연봉이 1000프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프랑 가지고 가족이서 뭐 풍족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생계가 되니까 그 직업을 가지고서 살았겠죠. 그러니까 빵 하나에 100년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100년 생활비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당그레르 남작도 10만 프랑이라고 하니까 뭐 장난하나 그러면서 안 샀죠. 근데 그렇게 되나요? 굶어 죽을 상태가 되니까 삽니다. 10만 프랑으로 빵 하나 사 먹고 통닭 사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지고 그 돈도 사실은 자기 돈이 아니죠. 은행 돈을 횡령한 거죠. 500만 프랑이라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도망갔지만 결국 다 음식으로 먹고 그리고 5만 프랑이 남겼을 때 그냥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살려주죠. 5만 프랑이면 사실 큰 돈입니다. 50년 생활비니까 큰 돈이죠. 어쨌든 그를 그 감옥에 넣어가지고 죽게 만들었던 그의 아버지가 아사했죠. 사람들에게 모두 복수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살려준 게 바로 이
당그레르 남작인데 음식도 효용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이런 크로아상인가요? 이런 것도 사실 얼마 안 할 거예요. 한 1,000원 정도면 사나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얼마죠? 그 기본적인 생활비가 한 1,000만 원이라고 본다면 1,000원에 1,000만 원이면 10,000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을 효용이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계 효용은 프랑스의 그 주일 디피가 19세기 초반에 교량 통행의 연구를 합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고 균등의 법칙이 있는데 첫 술의 밥은 아주 맛있죠. 효용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배가 거의 차가는 마지막 밥술은 그렇게 효용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씩만 맛을 보는 게 제가 한계 효용을 어, 총 효용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든지 조금만 하려고 해요. 그거에 반해서 저희 집사람은 반대죠. 질릴 때까지 먹이려고 합니다. 별로 합리적인 소비자는 아니죠. 그리고 총 효용을 확대시키려면은 한계 효용을 균등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멜론, 저는 멜론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렇다고 멜론만 먹진 않습니다. 멜론, 바나나, 딸기 뭐 이런 거를 뷔페 같은 데 가면은 하나씩 갖고 옵니다. 물론 멜론은 2개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 물품의 한계 효용이 같아질 때가 총 효용이 최대가 된 소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아까 말씀하신 어, 자원을 늘리거나 교육을 통해서 그 자원을 늘리는 건 사실 어렵죠. 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용을 늘리는 건 가능합니다. 아까도 그룹 스터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거 한계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는 모든 소비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많이 쓰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지금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도 죽었지만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경제학 아이디어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 책은 물론 번역은 별로 안 좋지만 원래 책은 상당히 좋고요. 상당히 두껍습니다. 보통 책이 한 200에서 300페이지 정도인데 이 책은 2배가 넘으니까요. 하지만 읽을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경제학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무시하지 마시고 이 책을 읽어보시고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순간에 박대선이었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책을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